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연수, 다양한 발전 방식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에너지원을 얼마나 이용해야 할까요? 에너지는 자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믹스에는 정답이 없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끊임없이 바뀌죠. 우리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에너지 믹스를 바꿔나가려면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에너지원들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발전 방식, 전자기 유도와 기력 발전. 발전이란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에너지 사이에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에너지 변환이라고 하죠. 세상에는 다양한 에너지가 존재하고 이들은 서로 형태가 바뀌면서 다양한 일을 합니다. 촛불을 켜면 초에 있던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고 라면을 끓일 때는 가스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후 열 에너지가 다시 라면 면발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시기죠.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에너지 중에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야 전기를 만들기 좋을까요? 현대 발전기는 대부분 역학적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발전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은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을 발견할 때부터 잘 알려져서 100년이 훨씬 넘게 발전 방식의 주류로 자리 잡았죠. 전자기 유도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석 주위에 전선 코일을 감아놓고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을 가만히 두고 전선 코일을 움직이면 전선 코일에 전류가 생성되는데 이를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이용하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전선 코일을 강력한 자석 사이에서 회전하게 만들면 전선 코일을 회전시키는 한 전기를 계속 생산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왜 하필 원 운동일까요? 전자기 요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변화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들고 변화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든다입니다. 더 직관적으로는 전선과 자석이 있을 때 자석 사이에서 전선이 움직이거나 자석이 움직이면 전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선이든 자석이든 움직이는 한 전기는 계속 생기지만 멈추면 전기가 생기지 않죠.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려고 발전할 때는 꾸준하게 계속 전기가 생산돼야 하니 전선이나 자석이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선과 자석을 대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직선으로 움직인다면 언젠가는 다음 발전을 위해 되돌아와야만 합니다. 당연히 방향을 바꾸는 잠깐 동안 전기가 멈추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죠. 만약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면 주기적으로 전기가 끊기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느라 잠시 멈추는 일 없이 계속 일정하게 움직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원운동이죠. 원운동은 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운동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멈추지 않고 다음 바퀴를 돌 수 있죠. 끊임없이 일정한 움직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발전에는 당연하게 원운동을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원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석 원통 안에 전선을 두고 손잡이를 달아서 사람이 직접 손이나 발로 돌리면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 인프라가 부족한 오지에서는 이런 식의 수동 발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도시 전체가 쓸 만큼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물이 아닌 지치지 않고 계속 회전 운동을 만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연의 힘으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는 장치를 알고 있죠. 바로 바람개비나 스크류죠. 바람개비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회전 운동을 하고
마찬가지로 스크류가 있는 곳에 물을 흘려보내면 회전 운동을 합니다. 즉, 공기나 물처럼 흐를 수 있는 물질이 날개가 달린 회전체를 지나가면 원운동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흐르는 힘이 강할수록 더 큰 에너지가 회전체에 전달되고 회전 운동으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도 커집니다. 그런데 바람이나 물의 흐름은 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차고 일정하게 공기나 물의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죠. 이때 필요한 것이 열입니다. 액체에 열을 가하면 끓어올라서 기체가 됩니다. 기체로 변하면서 부피가 엄청나게 커지죠. 부피가 커지면 그만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집니다. 마치 냄비에 물을 끓일 때 뚜껑이 들썩이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완전히 밀폐된 그릇에서 물을 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은 끓는데 그릇에서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안쪽의 압력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 구멍을 낸다면 아주 강한 힘의 바람이 나오겠죠. 이렇게 바람으로 나온 수증기를 다시 식혀서 냄비에 넣어줄 수 있다면 열을 계속 가하는 한 강한 바람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계속해서 발전기가 돌아가게 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높은 압력의 수증기를 만들고 이 수증기의 바람으로 조밀한 날개가 달린 풍차인 터빈을 돌리죠. 터빈에는 발전기를 연결해서 터빈이 돌 때 발전기도 함께 돌아 전기를 만듭니다. 터빈을 돌리고 에너지를 잃은 수증기는 다시 차갑게 식혀서 액체로 만든 후 다시 보일러로 보내 끓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열 에너지만 공급할 수 있으면 전기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죠.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발전기는 모두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수증기가 이동하는 쪽의 압력을 높여서 바람을 더 세게 하기도 하고 압력 때문에 아주 많이 뜨거워진 수증기를 식히려고 발전소 밖에서 물을 끓어와 식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열을 가해서 액체를 끓이고 그 힘으로 발전기를 돌린 뒤 제 할 일을 다한 기체를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오늘날 발전의 기본입니다. 이처럼 물을 끓여 만든 기체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기에 이러한 방식의 발전을 기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기력 발전의 장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태워서 열을 낼 수 있는 것만 충분히 있다면 기력 발전을 할 수 있죠. 나무든 석탄이든 가스든 열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연료를 태워도 되고 어떤 장치를 사용해도 됩니다. 마치 2차 에너지를 이용할 때의 장점처럼 말이죠. 물론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보일러가 필요하기도 하고 보일러 말고 아예 다른 장치를 쓰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석유 발전소를 손쉽게 석탄 발전소로 개조하거나 석탄 발전소를 가스 발전소로 바꾸기도 하죠. 대신 기력 발전은 두 차례나 에너지 변환 과정을 거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 보일러에 넣은 열 에너지에 비해 만들어낸 전기의 에너지가 많이 적죠. 현대 화력발전소는 추가 장치가 없다면 대략 40에서 50%의 효율을 낸다고 합니다. 또한 기력 발전은 어떤 에너지원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장단점이 달라집니다. 나무를 쓰면 별다른 가공 과정 없이 연료를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대신 소중한 나무를 너무나도 빨리 소모하겠죠. 석탄을 쓴다면 화력도 좋고 열도 꾸준하게 공급할 수 있겠지만 석탄을 태우고 나오는 온실가스와 먼지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석유를 쓴다면 고체인 석탄보다 화력을 조절하기 편한 대신 액체 연료이기에 사용하는 양도 훨씬 많아서 연료비가 부담되겠죠. 가스를 쓴다면 석탄이나 석유보다 더 완전하게 연소되므로 온실가스나 공해물질 배출량이 적겠지만 역시 석유보다 더 빠르게 연료가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연료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스 발전의 경우 가스터빈 발전 방식이 나왔습니다. 가스터빈은 가스를 태워서 나온 가스로 직접 터빈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터빈을 기체로 돌릴 테고 가스를 태우면 뜨겁게 팽창한 기체가 나오니 물을 끓이고 할 것 없이 가스가 타서 팽창한 공기로 터빈을 돌리자는 방식입니다. 제트 엔진의 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당연히 물을 끓이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더 효율이 좋죠.
한편 가스터빈 발전을 하고 나면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데 이 공기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스터빈을 돌리고 나온 공기는 이미 터빈을 돌린다는 역할을 다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열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열로 물을 이용한 기력 발전을 가동시키면 연료를 더 쓰지 않고도 추가로 전기를 얻을 수 있겠죠. 이러한 방법은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두 개 운용한다고 해서 복합 사이클 발전이라고 합니다. 효율을 최대 80% 가까이 올릴 수 있죠. 일단 무언가를 태워서 열을 얻는 기력 발전은 공통적으로 한정된 연료 자원을 사용해야 하고 타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나 공해물질이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탄소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력 발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합 사이클 발전에서 짐작할 수 있듯 기력 발전에서 물을 끓일 때 반드시 연료를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터빈을 통과하고 난 뜨거운 공기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아예 연료를 쓰지 않고 땅 속에 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지열 발전입니다. 지구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내놓으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열 에너지의 형태로 지구 내부에 축적됩니다. 지열 발전은 바로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끓이고 그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죠. 바람 세기, 일조량 등 다른 조건에 의존하는 다른 재생 에너지와 달리 지열 발전은 지구가 탄생의 순간부터 품기 시작한 열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2017년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근처 지열 발전소가 지목된 것처럼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그 활용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을 끓이는데 태양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다고 그걸로 물을 끓이냐고요? 천만에요. 태양 표면의 온도는 약 6,500도라고 하죠. 이는 이론상 태양빛을 최대한 한 점에 모으면 6,500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태양빛을 거울 등으로 방향을 조절해서 한 점에 모으면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보통 소금을 녹여 탱크에 저장한 뒤 태양빛을 모아서 이 액체 소금을 뜨겁게 한 후에 이 열을 이용해 물을 끓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조량도 많고 공간도 넓어야 좋겠죠. 그래서 앞서 예로 든 발전보다 훨씬 넓은 땅의 평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지역의 황무지에서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에 태양열 발전소는 보통 사막에 짓는 편입니다. 현재 가장 큰 태양열 발전소인 모로코의 누르 와르자자트 태양열 발전소는 축구장 3,500개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연간 76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질의 힘을 이용하는 방식, 원자력과 핵융합. 앞서 살펴봤듯이 기력 발전은 전기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태양광이나 지열과 같은 특수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기력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연료를 태워야 하기에 반드시 온실가스와 공해 물질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태양광이나 지열처럼 제약이 많은 방법 말고 물을 끓일 만한 열을 공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력 발전에 열을 공급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연료를 태우지 않는 방법도 있죠.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원자에 저장된 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지고 원자핵은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지는데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매우 강력한 힘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에 강한 힘을 가하면 원자핵이 쪼개져서 다른 원소로 변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자핵 질량의 일부가 사라집니다. 사라진 질량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에 따라 막대한 양의 에너지로 바뀌죠. 그런데 이렇게 핵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부 중성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 중성자는 에너지가 아주 커서 다른 원자핵에 부딪히면 또 다른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새로운 중성자가 나오고
이 중성자가 다른 원자에게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만약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중성자가 2개씩 나온다면 충돌이 거듭될수록 2의 제곱만큼의 핵분열이 일어나죠. 시간이 갈수록 반응이 빨라지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도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력 발전입니다. 핵분열 반응으로 발생한 열로 물을 끓이고 수증기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는 과정은 다른 화력 발전과 모두 동일하죠. 다만 연료를 태우는 보일러 대신 원전 연료가 들어있어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원자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핵분열 에너지의 원리는 원자폭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방사선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현대의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곳과 터빈을 가동하는 곳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은 1차 계통의 냉매를 가열해서 증기 발생기로 보내고 증기 발생기에서 1차 계통이 품은 열이 터빈을 돌리는 2차 계통의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죠. 이 과정에서 1차 계통의 냉매는 2차 계통의 물과 전혀 접촉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원자로와 1차 계통은 단단하게 보호된 경납 건물에서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2차 계통의 물이 잠시 들어와서 열만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재빨리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1차 계통은 원자로 계통이라고도 하는데요. 원자로를 둘러싼 각종 기기와 설비들이 있습니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 냉각제가 순환되는 배관들, 가압기, 증기 발생기, 제어봉이 1차 계통에 해당됩니다. 1차 계통에서 사용하는 물은 원자로를 거쳐 순환되므로 방사능을 띨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물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1차 계통 안에서만 순환되며 2차 계통과는 격리됩니다. 또 1차 계통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된 경납 건물 안에 설치돼 있어 만약 방사능이 노출되더라도 외부 환경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2차 계통은 전기 생산에 필요한 터빈과 발전기, 증기를 물로 되돌리는 복수기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물을 증기 발생기로 공급하는 각종 설비가 더해져 2차 계통에 속합니다. 그리고 증기는 터빈을 돌린 뒤 복수기에서 물로 바뀌어 2차 계통 내부를 순환합니다. 그렇다면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연료는 원자로에 어떻게 넣을까요? 원자로 대부분은 연료를 막대 형태의 연료봉으로 만들어서 넣습니다. 연료봉에는 농축된 우라늄이 산화 우라늄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이를 펠릿이라고 하며 펠릿은 높은 온도에서 단단하게 만든 후 작게 갈아 금속 튜브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금속 튜브는 연료봉의 피복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라늄 연료가 입는 옷으로 연료가 직접 노출되어 손상되지는 않게 하면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중성자는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돕는 소재로 만듭니다. 이렇게 산화 우라늄 가루를 채운 금속 튜브를 연료봉이라고 합니다. 연료봉 사이에는 제어봉도 삽입되는데요.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가압 경수로에는 비상 상황에서 제어봉이 낙하하여 연료 집합체에 삽입되게 함으로써 신속히 반응을 멈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은 이처럼 연료를 태우지 않고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기에 온실가스와 공해물질을 별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나선 요즘 전기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공급하는 기력 발전 중 대표적인 탈탄소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에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원자력 발전소는 한 번 가동하면 출력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핵분열 연쇄 반응을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는 에너지를 얻는 방식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력 발전을 조절하려면 연료의 양만 조절하면 됩니다. 잠깐 사이에 연료가 타서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원자력의 연료봉은 한 번 장전하면 2년 정도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만큼 오래가는 데다 핵분열 연쇄 반응을 멈추려면 감속제를 투입하고 반응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일정한 출력으로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특화돼 있죠. 안전과 폐기물도 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시설과 두터운 건물을 준비하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관리 비용의 상당 부분도 이러한 안전장치가 차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용하고 남은 연료봉에도 방사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하죠. 이처럼 장단점이 분명하게 나뉘는 원자력이다 보니 찬반을 둘러싸고 논쟁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주목할 점은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원자력의 역할도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원자력과 함께 탈탄소 기력 발전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핵분열과 달리 두 개의 원자핵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이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태양과 같은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별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별의 에너지죠. 태양이 빛을 내는 이유도 바로 핵융합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융합로를 인공태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핵융합로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수소 원자만 있는 곳에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하면 원자핵이 가까워지면서 서로 결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분열과 마찬가지로 질량 일부가 사라지고 그만큼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반응에서 사용되는 수소는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라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핵융합 반응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방사능 오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게다가 탄소 배출도 거의 없고 일단 설치하면 저렴하게 오랫동안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 수 있으니 에너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셈입니다. 그러나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1억 도가 넘는 플라스마 상태를 최소 300초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억 도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를 녹일 수 있는 온도니 이걸 담아둘 수 있는 용기가 없어 원자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행히 플라스마 상태는 강한 전기적 성질을 띠기에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공중에 띄워둘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전자석으로 플라스마가 한가운데 떠있게 한 용기가 바로 토카막입니다. 토카막은 핵융합 발전을 연구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연구인 국제핵융합로가 채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여기에 전자석과 제어 기술 등 핵심 분야에 기여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스타도 토카막 방식으로 국제핵융합로가 K스타를 확대한 것 같은 모양이죠. 우리나라 연구진은 전자석 제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 플라스마를 세계 신기록인 30초까지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부 전문가는 핵융합로를 제작하는 것이 결국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 핵융합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에 국제공동 연구가 계속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터빈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수력과 풍력, 조력. 지금까지 열을 가해서 물을 끓인 후 수증기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복잡한 방법을 쓰는 이유는 열이라는 형태를 거쳐야 쉽게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력 발전은 공통적으로 발전 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원할 때 세우거나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력을 바로 발전에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제어 기술이 발달하는 한편 탈탄소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연력 발전 방식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열 에너지를 중간 단계로 이용하면 연료의 양이나 연소되는 정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대로 발전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연력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도 발달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전통의 재생에너지, 수력 발전입니다. 수력 발전은 19세기 말부터 발전소가 건설됐을 정도로 유서 깊은 발전 방식이죠. 흐르는 물을 직접 이용해서 수차를 돌려 발전한다는 단순한 구조 덕분에 일찌감치 중요한 발전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답니다. 무엇보다 댐만 건설하고 관리하기만 하면 되니 신뢰성이 높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국가 전력망은 수력 발전을 바탕으로 두고 부족한 부분은 화력 발전이 보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력 발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좁은 협곡을 흐르는 물을 막고 단단하게 볼을 쌓아두면 상류 쪽에 물이 차서 볼을 중심에 두고 큰 낙차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낙차를 이용해서 물을 빠르게 아래쪽으로 흘려보내고 이 물이 발전기에 연결된 수차를 돌려서 전기를 만듭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명료해서 사용하기 좋은 에너지원이 수력이지만 한편으로는 건설할 수 있는 입지가 제한됐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길을 막아 모아두기에 수력발전소 주변 환경을 크게 바꾼다는 점도 문제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면 물에 완전히 잠기는 마을이 하나둘씩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현재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4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지만 신규 건설이 확연히 느려져서 확대에는 한계가 있죠.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할 곳이 남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력 다음으로 널리 사용되는 풍력발전은 가장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은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연의 바람을 그대로 이용해 터빈을 돌리면 여기에 연결된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합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죠. 그만큼 시공이 쉽고 설치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변속기 기술이 적용된 덕분에 변덕스러운 바람에도 비교적 일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풍력 발전의 진정한 장점은 바로 압도적인 발전 효율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그 생산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기 마련인데 풍력은 바람의 힘을 직접 터빈을 돌리는 데 이용하다 보니 이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최대 약 59%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유럽 등지의 풍력발전 단지에서 기록되는 효율이 약 50%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닷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입니다. 지상풍력에 비해 바람 에너지의 밀도가 높고 풍속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민 민원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기에 좀 더 큰 터빈을 장착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죠. 대형 단지를 확보하는 건 역시 육지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풍력발전협회는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 설치 용량이 오는 2030년 234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 해상풍력 발전 설치 용량이 29기가와트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10년 새 8배나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풍력 발전의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의 터빈은 발전량이 클수록 소음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지 선정을 까다롭게 만든 1등 공신이죠. 철새와 부딪히는 등 생태적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에 스페인 보텍스 블레이드리스, 영국의 알파 311, 독일 스카이세일즈 등 많은 기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날개 없는 풍력 발전에 도전 중입니다. 물론 대규모 풍력단지만큼의 효율은 어렵겠지만 도심, 주거지역 등의 설치에 운용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수력보다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더 적지만 국내에서 주목받는 발전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조력인데요. 조력 간만의 차가 세계 최고 수준인 서해안이 조력 발전에는 최적의 환경인 까닭입니다. 현재 시화호에 위치한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밀물 때 바닷물을 시화호로 유입시키고 이를 썰물 때 시화호 수문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수력 발전에서 강물의 역할을 밀물과 썰물이 대신하는 셈이죠.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시설 용량은 254메가와트, 연간 발전량은 552기가와트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조력발전소의 입지로 최적이었기에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방식임에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만 조력발전소의 특성상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갯벌 생태계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태양광, 압전, 열전. 이처럼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우리의 에너지 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터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터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발전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왜 재생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을 설명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태양광 발전이 기존의 발전 방식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결국에 하는 일은 다 똑같았습니다. 바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에는 터빈이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에는 반도체 패널과 이를 보호하는 층만 있을 뿐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광전 효과를 활용합니다. 광전 효과는 아인슈타인에게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를 안겨준 발전으로 금속이 빛을 받으면 자유전자를 내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금속의 원자에는 여러 전자가 있는데 그중 가장 바깥쪽의 일부는 원자핵과 느슨하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의 에너지가 워낙 적어서 원자핵의 속박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빛 에너지를 지닌 광자가 와서 충돌하면 에너지를 전달받은 전자가 금속 원자핵의 결합을 끊고 도망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이렇게 제자리를 벗어난 전자는 금속 안을 돌아다니면서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이러한 전자가 많아지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마주보게 붙이고 거울과 알루미늄 막으로 표면을 감싸 만듭니다. N형 반도체는 여분의 전자가 있어 전자가 오가며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반도체고 P형 반도체는 전자가 있어야 할 자리 일부가 비어 있어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띤 빈 공간이 오가며 전기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빛을 받아서 발생한 자유전자는 위쪽의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전자가 빠져나간 빈 공간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결국 위쪽에는 전자가 많이 모이고 아래쪽은 전자가 들어갈 자리가 많이 모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 태양광 패널의 위와 아래를 도선으로 연결하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전자가 흘러가면서 전류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광 발전의 원리입니다. 태양광은 말 그대로 태양 전지판으로 모은 태양광 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소음도 다른 연료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점차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총 261기가와트 수준인데 이 중 태양광이 총 127기가와트를 차지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간 태양광의 단점이었던 효율이 지속적으로 좋아진 덕분입니다. 1954년 미국 벨 연구소가 처음 개발한 실리콘 전지는 그 효율이 4%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는 20%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특히 효율이 1% 증가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부지는 상대적으로 4에서 6%가량 줄어들게 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의 특성상 넓은 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개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효율을 개선하려는 연구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텐덤셀입니다. 텐덤셀은 2인승이라는 이름 그대로 서로 다른 효율을 내는 태양광 발전 두 가지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기존의 실리콘 태양광 셀에서 반사되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층을 만들어서 태양광 패널에서 반사되는 빛도 발전에 이용하게 한 것이죠. 기존 실리콘 기반 태양광 셀에 비해 효율이 높아서 4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텐덤셀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 효율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텐덤셀 기술만으로는 태양광 에너지 효율을 충분한 수준으로 높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넓은 면적의 태양광 발전이 필요했죠. 2021년 기준 태양광 1메가와트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설치 면적은 2014년 대비 40%나 감소했습니다만 여전히 태양광 발전 목표를 이루려면 적지 않은 양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태양광만으로는 향후 필요한 발전 용량을 충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이에 최근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라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건축 자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출 필요 없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창문 등에 투명 태양광 패널을 적용하거나 외벽 외장재에 태양광 패널을 적용하는 것이죠. 태양광 외에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지 않는 다양한 발전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전 소자인데요. 우리 몸에 걸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에너지 생산도 쓰기에 따라선 좋은 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죠. 열전 소자는 소재 양쪽의 온도 차이로 생성되는 전압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자를 말합니다. 주로 산업 현장 등에서 폐열 등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킬 때 쓰곤 하죠. 이런 사소한 전력이라도 유의미한 곳이라면 꽤나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 외부 온도차가 존재하는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자동차는 각종 전자 센서가 곳곳에 붙어 있는 전자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센서 등의 열전 소자를 활용한다면 배터리 낭비 없이 소소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겠죠. 이 밖에도 피부 체온을 바탕으로 전력을 생산해 웨어러블 기기에 쓰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물질에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압전 효과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압전 소자는 그 활용도가 매우 다양한데요. 전기라이터나 가스레인지에 불꽃을 일으키는 데 쓰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길이나 계단 등에 설치해 조명 등에 쓰일 에너지를 얻기도 하죠. 특히 압력이 상당한 차도의 경우 충격만 버틸 수 있다면 상당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기에 관련 연구가 한창입니다. 특히 최근엔 사물 인터넷의 핵심인 각종 센서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소소하지만 일일이 충전이나 교체 없이도 작동하는 센서는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에너지 믹스를 이룹니다. 그리고 각각의 에너지원은 저마다 고유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